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또다시 나온 집값 고점 경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포털 메인을 장식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전청약제도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등으로 인해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확고해졌다,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 직전 수준까지 들어간 안정화 단계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홍남기 부총리는요,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 회의 때마다 안정화를 강조합니다. 이 관계장관 회의의 결과 이제 보도자료는요, 저희 쇼킹 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보는 좀 부동산 가격 안정 기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과거 급등 이전 시점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한국 부동산은 상승률만 둔화되면 안정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안정이란 발언이 기재부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당 관계자한테 나올 때마다 욕을 오지게 먹고 있죠. 자, 2017년 이후에 집값이 2배 이상 상승했어요.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사람들의 근로소득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반면에 어이구야, 이렇게 집값이 2배 이상 올라가 버리니까 야, 이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행동보다는 자, 집값 상승률만 둔화돼 버리면 안정이라고 표현하고 욕을 계속 먹는다는 거죠. 실제 12억 9천만 원 됐던 앞까지 올라갔던 아파트가 12억 8천, 7천이라는 말 됐을 때 이게 안정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냐,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은 계속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집값 안정 수준 한 이 정도까지는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계속 이 시세에서 얼마 떨어지도 않았는데 안정이라는 표현은 좀 빠르죠. 자, 현 정부에서는 본인들의 임기 내에 집값이 하락으로 접근하기를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집값 하락과 큰 관련이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의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그것에 따라서 수요가 줄어든 건 맞아요. 그런데 집값 하락 시기,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집값 하락이 어떻게 나타난다? 천천히 나타나게 됩니다. 자, 돈의 가치를 올리는 거잖아요. 주택을 사는 돈의 가치 자체를 올려시켜서 자산가격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시간이 꽤 오래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자주 기준금리 올린다 하더라도요, 기준금리 인상하는데 한 1년 정도 시간 소요되고, 금리 다 올리고 나서 보통 6개월 이후에 집값 폭락해요. 그러면은 이번 정부 임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 정부는요, 임기가 5월 9일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준금리 임기 만료 전까지 많이 올려봤자 1.5%거든요. 1월 달에 기준금리 올려서 1.25% 맞추고, 4월 금통에서 올린다 치더라도 1.5%예요. 자, 1.5% 된다고 집값이 하락하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1.5%가 되면 제가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공급 증가 요인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1.75% 정도 되어야 실질적인 매물 증가에 따른 매매 가격 하락 요인이 작용하는데, 또한 이 기준금리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공급 증가 효과 중 하나가 바로 입주 물량인데, 내년에 하필 입주 물량이 적어요. 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 하락한다 하더라도, 1.5% 기준금리 돼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티가 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34차 부동산 시장 점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중요한 것들에 있어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요, 저희가 여러 차례 영상으로 말씀드려서 간략하게 체크만 해드릴게요. 자, 정부가 왜 부동산 가격 고점 하락에 접근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일단은 매매 가격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고, 전세 시장 역시도 매물이 크게 늘어나고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더라. 게다가 민간 기관 조사 업체 봤더니 매매 심리 지수가 뚝 떨어졌네. 이거 집값 하락의 이제 신호탄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을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 두 가지 좀 좋은 소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서울 지역의 재개발 구역이 대폭 늘어난다고 합니다. 보도자료에서 어떻게 나왔다? 12월 중 첫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 6천 호 내외를 선정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를 연이어서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무엇이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원래는 서울시의 정비사업이 10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 수립된 구역에 포함된 곳만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난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매년 2만 5천 원 규모의 정비 사업장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행정 절차를 단축시켜서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한 건데 그 첫 번째 신속통합기획 공모가 얼마 전에 있었고 102곳의 사업장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거기서 발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토부하고 서울시는 추가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접수받고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도 탈락한 구역도 응모가 가능하도록 배려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공공재개발이 작년 8.4 공급대책에 나왔었죠. 이 8.4 공급대책에서 공공재개발만 2만 호 규모로 이제 추진했는데 벌써 3만 2천 호 이상이 지정됐어요. 여기서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나오네요. 자, 이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사업 활성화 모델과 공공재개발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행 방식의 차이입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민간 재개발은요, 권리자들이 사업을 추진할 회사를 만들어요. 그것이 조합이라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이 공공재개발은요, 조합이 없습니다. LH나 SH 공기업 등이 조합 역할을 대신 수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전체 사업비에서 일부 소정의 수수료를 받아요. 단 차이가 있다면 이 공공재개발은요, 확정 비례율을 보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사업 추진 단계에서, 자, 지금 우리 권리자님 지금 땅이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 이 땅 저희한테 주시면은 여기서 1억 더 보태면 저희가 25평 아파트로 새로 지어드릴게요. 이거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는 게 확정 비례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두 개 모두 다 지자체의 행정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요. 또한 각종 용적률 등의 혜택을 주면서 사업성이 좋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완공해보면요, 구분을 못해요. 이건 시행 방식의 차이지 완공하면 일군 건설사가 짓는 건 똑같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서울 지역은요, 장기적인 공급 불안이 존재를 했습니다. 왜냐? 재개발 신규 지정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해제 지역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 시기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시장이 독한만 먹고 다 해제시킨 게 아니라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이제 토지 등 소유주들이 요청을 하면 지정권자가 해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그랬어요. 그냥 재개발해서 사업 신축 아파트 받는 것보다 현재 갖고 있는 다가구에서 월세 받는 걸 더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지은 아파트들이 15, 20억 될지 몰랐으니까요. 어찌됐든 지금 이런 해제된 구역에서 너도 나도 재개발 해달라고 하니까 3080 플러스나 공공재개발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속통합기획의 응모 후보지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 대책을 포함한 이들 해제된 사업장의 빠른 추진으로 향후 장기적 공급 불안을 없애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통합 공공임대 추진 상황 공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각각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이 모집하는 유형도 다르고 공급하는 면적도 다르고 또한 거주기간 이런 게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의 초소형 면적 중심의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방식에서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통합임대주택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한 게 바로 이 통합 공공임대주택 정책이고 2020년 8월에 대통령 지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30평대까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조용하다가 자, 이게 좀 소식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통합 임대주택 계획은요, 먼저 거주기간을 30년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지금 행복주택 청년층 같은 경우는 6년 있다가 나가야 되고요, 신혼부부는 10년 있다가 나가야 돼요. 진짜 황당하죠. 그걸 30년 동안 늘려서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게 하겠다. 또한 입주 자격 및 기준도 단일화시켜서 폭넓은 계층이 이용 가능하도록 수요자 편의성도 개선을 한다고 해요. 또한 통합 공공임대와 연계해서 3,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면적도 신규 도입하고요, 질적인 측면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 일단은
내년 1월에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지구 등 선호 입지에 1181호 규모로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요. 향후 매년 7만 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평형이 나올지, 임대료가 나올지,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동안의 임대주택 정책이 너무 취약계층 중심으로 소형 면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솔직히 수요자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중산층 중에서 분양받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분양으로 쏠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건 진작에 나왔어야죠. 자, 문제는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중산층 임대주택을 꺼내들면서 이것이 집값 잡는 해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 그리고 SH공사 사장의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 계획, 안 그래도 너무 많은 임대 비율 더 늘어날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임대 비율을 너무 많이 잡아놓고 신도시를 공급하다 보니까 분양 물량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지금도 적지 않은 임대주택이 나왔고, 또한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것을 두고 또 분양 물량을 가져가서 여기다가 임대주택 정책을 넣을까봐 제가 지금 그것이 걱정되는 겁니다. 제발 이런 정책 꺼낼 때요, 선호도 조사라도 좀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만들어 놓고 지금 쫄딱 망한 정책 뭐 있죠? 신혼희망타운. 자, 전 개인적으로 행복주택하고요, 이 신혼희망타운 정책 만든 사람들은요, 부동산 정책 손 안 댔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은 중산층 분양주택을 늘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수요층이 달라요. 토지를 임대로 하고 건물을 공급하는 거, 분양하는 거, 그것도 결국엔 임대주택이에요. 월세가 나가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중산층을 위한 분양주택을 넓은 면적으로 많이 공급하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재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대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느리게 나타나지만 분명히 대변화는 올 것이고, 일정 시간을 지나고 나서 큰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무엇일까? 과거 아파트 가격이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아실 필요가 있고요. 향후 부동산 공급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현재 어떤 규제가 적용돼 있고 부동산 세금은 얼마나 강력한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나중에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서 이런 요소들이 바뀌거든요.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변화를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